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세법 중에서 조세 총론 페이지 368페이지. 조세 총론. 자, 보세요. 조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법이 어떤 과목인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면 조세란 공법상의 단체인 국가 지자체가 쭉쭉쭉쭉 하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급부의 부담이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꼭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첫 줄부터 줄을 그어요. 그러지 마시고 줄 그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이니까 하니까 처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분들 이제 국가라고 하는 어떤 단체 또는 그 개념이 생기면서 가장 오래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국가라고 하는 직업, 대통령은 왕이 있었잖아요. 한참 생겼죠. 그렇죠? 네. 세리였고 또 하나가 누구였냐면 저기 매춘부들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직업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매춘부고 하나는 세무공무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됐건 조세라고 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면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조세의 개념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 얘기를 했는데 세금은 어떤 개념이야 라고 하는 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자, 막연하게 알고 있어도 그냥 우리 개념만 좀 알아보자는 거죠. 자, 세금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 공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세, 공과금.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조세라고 하진 않죠. 준조세라고 합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라고 하긴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조세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고 한다면 얘는 부가권자예요. 부가권자. 그래서 부가권자인데 조세라고 하는 것은 그 부가권자가, 과세권자가 국가이거나 또는 지자체, 즉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한다는 말이죠. 자, 공과금은 이에 비해서 공공단체가 공공요금에 징수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을 공과금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자, 또 하나, 그렇다면 조세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말고 있는 벌금 등 과료, 과태료 이런 것들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그래서 조세는 그 목적이 좀 어려운 말인데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공무원 월급에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재정, 수요, 충족 목적이다라고 하는 데 비해서 우리가 벌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벌금 등을 내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저기 음주단속이나 또는 경찰들이 쫙 도로에 잘리면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이고 국가가 돈이 모자라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런 벌금 등도 당연히 어떤 재정 수요 충족 목적도 있지만 우선적인 충족 목적은 뭐냐면 이건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과 벌금 등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세라고 하는 것과 수수료의 차이예요. 우리가 보통 전기세, 수도세 얘기하는데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 표현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닌 거죠.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요금이라고 하는 것과 조세의 차이는 뭐냐면, 조세라고 하는 것은 얘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뭐는? 수수료는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의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덜 냈다고 해서, 세금을 덜 냈다고 해서, 세금을 못 냈다고 해서 치안의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행정의 서비스, 국방의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는 거죠. 아셨죠? 하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3개월 안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단전 단수 들어온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습니까? 맞죠? 이렇게.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기에 어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하나의 어떤 대가로서 지급하는 것이 조세가 아닌 거죠.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세금을 이렇게 많이 뜯어가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게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의무로서 내야 되는 부담이 뭐다? 조세라는 것이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과세관청 또는 관청에 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말이지 이런 말을 씨도 안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래서 조세라고 하는 것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국민으로서 의무로서 부담해야 될 것이 조세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거기 괄호 5번인데 그래서 369페이지 보시면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를 한다면 줄을 걷는다면 괄호 5번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최초의 문제, 처음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조세의 납부인데요. 이런 조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무슨 납부다?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예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하는 겁니다. 돈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금전 납부이지만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되는데, 자, 이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는 국세 중에 뭐가 있다? 오케이, 상속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에 재산세만 유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주의할 거.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오셨어요? 그래서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조세의 납부. 자, 국세 중에 물납이 인정되는 거 뭐가 있다? 상속세. 지방세 중 물납이 인정되는 거 재산세. 이렇게. 자, 오늘 몇 가지 외우고 하죠. 자, 첫 번째. 자,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이거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를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납이 인정된 조세 뭐가 있어요?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있습니다. 아셨죠? 이 물납에 대해서는 재산세 하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우리 페이지, 책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369페이지. 자, 조세의 분류예요. 첫 번째, 과세권자인데 아까 조세와 공과금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조세와 공과금의 차이는 부과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조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권자가 국가가 부과한 세금을 뭐라고 하고요? 국세라고 하고, 지자체가 부과한 세금을 지방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인 국세가 뭐가 있을까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뭐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뭐 이런 것들이 국세 등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국세의 세목을 외워야 되느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근데 자, 지금 외울 필요 없고, 자, 생각해보면 상속세 국세요, 지방세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방금도 봤듯이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 이렇게 하면서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당연히 국세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문제가 나올 때 다음 중 물납 인정된 조세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음 중 물납이 인정되는 조세로서 국세인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외울 때 이 세목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세목인지 당연히 알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알고 가야 될 이런 국세의 세목과 지방세의 세목을 굳이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 우리가 오늘 공부하다 보면 아, 이놈이 국세고 저놈이 지방세인 줄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방세로서는 대표로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뭐 등록, 면허세, 재산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는 지방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가셔도 돼요. 아셨죠? 그래서 국세다, 지방세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알고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심지어 실제로 제가 이제 공무원들 강의도 몇 번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강의하면서 이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술 한잔 먹고 할 때 하는 얘기가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냐면 자기는 세무공무원 국세 세무공무원이 됐는데 자동차세 고지서 가져와가지고 세무서에서 따지란 말이에요. 자동차세 고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와서 세무공무원한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고 따지는 걸 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죠? 자동차세는 지방세야, 지방세. 지방세의 관할 관청은 시군구고 국세의 관할 관청은 세무서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세무서장으로부터 날라온 고지서 있으면 걔는 뭐예요? 국세야. 시군구로부터 날라온 고지서가 있으면 걔는 대부분 지방세가 될 거고요. 경찰서로부터 날라온 거 있으면 벌금이고요. 아셨죠? 그래서 국세의 관할은 어디가 되고 세무서가 되고 지방세의 관할은 시군구가 되는 거다라는 거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당연히 알아야 돼. 질문 자체가 다음 중 무엇으로서 국세인 것은, 다음 중 무엇으로서 지방세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를 기본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일일이 외울 필요 없어요.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니까 굳이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없고 자 페이지 370페이지 넘어갑니다. 370페이지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인데요. 전가가 되지 않는 세금을 직접세, 전가가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아셨죠? 간접세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이 10%죠. 10%. 그래서 여러분들 옷을 사거나 또는 뭐 하거나 신발을 사거나 밥을 먹을 때는 그 안에 이미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지는 않죠.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들한테 재원과 용역을 공급했던 그 사업자들이 가게 주인들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이 부가가치세를 법적인 납세 의무를 져야 할 자와 법적인 납세 의무를 신고해야 될 자와 납부될 자와 그걸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간접세라고 하고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세다 간접세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왜 했냐면 우리 시험 문제가 부동산 세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직접세냐 간접세냐의 어떤 문제는 학문적인 구분이지 이게 법으로서의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문적인 구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죠. 우리 문제가 세법이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그 세무사 시험을 보면 세무사 시험의 주제는 뭐냐면 세법학이야. 그때는 이제 법도 물어보지만 법의 학문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의 문제는 부동산 세법이기 때문에
법치를 넘어가는 법률의 어떤 규정을 넘어가는 그런 학문적인 구분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간접세가 뭔지는 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진국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조세 저항이 없거든. 여러분들이 옷을 사면서 아, 옷 비싸네라고 하지만 이 옷 중에 10%가 세금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율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편이야.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 세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이 좀 불공평한 게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 팁을 샀어요. 그럼 10% 부담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1% 부담한 거야. 100만 원에 10%니까 1,000만 원에 10만 원 부담한 거잖아요. 근데 소득이 1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짜리 TV를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를 부담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 불공평한 세금인 거지. 불공정한 거죠. 불공평하기도 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술 먹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n분의 1 이렇게 하지만 조금 더 뗀다면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내고 좀 없는 사람이 좀 덜 내고 이것도 하나의 평등의 개념이라고 보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따진다면. 그래서 너나 나나 관계없이 무조건 10% 내. 이거 하는 것이 이게 공평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우리 세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부가가치세가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 또는 복지나 또 이런 것이 잘 된 나라일수록 소득세 비중이 높아야 돼. 내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덜 내는 그런 조세 제도가 좀 좋은 제도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세다, 간접세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간접세였다라고 하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뭐가 된다? 직접세다라는 거. 우리가 배우는 세목은 다 직접세다라고 하는 것만 배우시면 돼요. 자, 대신에 두 번째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주제 외우셔야 될 거 목적세를 좀 외우셔야 됩니다. 목적세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여러분들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대.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인데 보통세와 뭐로 나눌 수 있다고요? 목적세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론상에 많이 오르고 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을 순방하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마디가 있는데 뭐였냐면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세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통일세가 만들어졌다면 이 통일세는 보통세겠습니까? 목적세겠습니까? 목적세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세금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을 텐데 그 세금이 걷어들여질 때부터 특별한 목적의 사업에만 사용해야 될 세금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예산이 경직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징수한 거라고요. 아셨죠? 이런 세금을 목적세, 그렇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고 하고, 자, 목적세는 다음을 목적세라고 말을 한답니다. 얘네가 목적세래요. 얘네가 왜 목적세인 것이 아니고 얘네가 목적세래요. 그래서 목적세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 목적세가 있어요. 국세 중에 목적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농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교농, 그래서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가 있고요. 지방세 중 목적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냐면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그래서 교교동,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자, 국가의 100년지 대계, 국가의 100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농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고, 국가의 1000년지 대계, 천년의 계획, 국가의 1000년의 계획을 세울 때는 교육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랬죠.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는 대표적인 목적세다. 그러니까 이 세목으로 지어진 세금들은 오로지 교육 사업에만, 교통 사업에만, 농어촌 사업에만 사용돼야 될 그런 세금들이다라는 거죠. 아셨죠? 지방세 중에 목적세도 지방교육세가 있고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목적세 외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적세로 외우면 안 되고 목적세 중에서 국세,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를 각각 외워야지 이놈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알게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은연중에 국세와 지방세를 당연히 구분하게 될 수 있다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세 대상 귀속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 뭐 인세다, 물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인세인지 물세인지는 법률적인 구분이 아니라 학문적인 구분이기에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여러분들 인세인지 물세인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납세지를 구분하면 되는데, 즉 세금을 물건 소재지에다 낼 거야, 주소지에다 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겠죠. 그 취득세는 주소지에다 내는 건가요? 물건 소재지에다 내는 건가요?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물세들은 납세지를 물건 소재지로 하고 있어요. 물건 소재지로. 아셨죠? 그럼 인세들은 어디가 되겠어요? 주소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득세는 대표적인 인세인데 이 소득세는 여러분들 부산 가서 돈 벌어도, 여러분들 나중에 뭐 어디 가서 돈 벌어도, 서울 가서 돈 벌어도 납세지는 어디가 돼야 돼요? 평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주소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물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물건 소재지로 하고, 인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납세지를 대표적인 주소지로 한다. 이 정도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어저께 개론 처음 하셨죠? 오늘 처음이에요? 어저께 하셨죠? 공부하면서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그렇죠. 처음 듣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부가 왜 어렵냐면, 왜 처음에 공부가 어렵냐면 용어를 몰라. 내용도 모르지만 용어도 몰라. 용어도 모르는데 내용이 들어올 리 없겠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 다 외우고 영어 공부하지 않죠. 공부하다 보면은 단어가 외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적어도 2-3달은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빨리 나오셔서 해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공부해도 돼요. 그런데 나중에 공부하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는 게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용어에 적응하는 데만 해도 2-3달이 걸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 12월 달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뭔가를 막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말고 안 돼요. 아셨죠? 올해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것은 앉아있는 연습하고. 그러면 또 학교에서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래됐죠. 그래서 가장 먼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책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학상에 앉아있는 것도 연습하셔야 된단 말이죠. 아셨죠? 이것도 연습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냥 11월, 12월 달에는 이런 용어들이 있구나, 이런 걸 배우는구나, 그냥 요 정도 수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걸 100%라고 한다면 11월, 12월 달에는 정말 5% 정도만 갖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뭔 걸 알아가지고 외워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동 걸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괜히 열 올라가지고 제 아버지가 저한테 꼭 공부할 때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촌놈 마라톤 뛰듯이 공부하지 말래요. 촌놈 마라톤 뛰듯이 공부하지 말래요. 촌놈 마라톤 어떻게 뜁니까? 처음부터 100m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 못 가서 지치 않습니까? 저 그런 경우 대따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가면 막 불 붙어갖고 학원생들끼리 또 모의고사 한 번씩 보기 시작하면 막 불 붙어갖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히 5월도 못 가서 수그러진다는 거죠. 아셨죠? 어차피 약간의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슬로우 좀 릴렉스 하시면서 가고 11월, 12월 달은 그냥 용어만 친숙하게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대신에 이제 외울 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목적세, 국세 중에 목적세 뭐 있어요? 교교노, 지방세 중에 목적세, 지지. 이거 이렇게만 정도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71페이지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인데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다?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대요. 여러분들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 세금 내죠? 취득세 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취득세를 내보면 취득세 이상의 세금을 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를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다.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 기생하는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이중과세 문제야. 왜? 내가 뭐를 했으면? 부동산을 뭐 했으면? 취득을 했으면 뭐가 나오는데?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 취득세에 또 세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이중과세란 말이지. 이중과세. 아셨죠? 그래서 어떤 세금이냐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어디에? 취득세액의 10%, 취득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말하는 거. 부가세. 그렇지 않은 세금을 독립세. 부동산 취득 가격의 4%를 내는 게 취득세인데 취득세가 산출이 되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 20%를 또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가 유상취득하면 세율이 몇 프로냐면 4%거든요. 4%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세를 내려면 4.6%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세 4%만 갖고 가면 안 돼요. 취득세 말고 취득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 있단 말이죠. 아셨죠? 이런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부동산을 등기했어요. 부동산을 등기를 하려고 해.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되죠?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죠. 오케이? 등록 면허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등록 면허세를 내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단 말이죠. 어떤 세금 따라 나와요? 지방 교육세 20% 따라 나옵니다. 이거 외워야 되느냐? 지금 외우지 마요.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알아갈 것은 세금이라고 하는 게 세금이 독립적으로 산출이 되었을 때 그 독립된 산출세액에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된단 말이죠. 아셨죠? 지금 굳이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슨 세금 내죠? 재산세. 일정 금액 초과되는 사람한테는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부동산 보유할 때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뭐가 붙냐면 지방 교육세가 붙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20%씩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세금들이 감면을 받는다면 혹시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는 농어촌 특별세 20%를 추가적으로 내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웃긴 게 얼르고 뺨 때리고 얼르고 뺨 때리는 거죠. 100% 감면해준다고 했는데 난 세금 안 낸다고 알고 있는데 안 낸 거에 20%를 다시 농어촌 특별세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99년도에 합격해가지고 2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세무사 개업을 했거든요. 제가 세무사 개업해가지고 처음 실수한 게 요거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줬는데 사장님 세금 없어요. 야기를 했는데 막상 신고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 농특세 20%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순간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또 현실하고 약간의 그런 괴리가 또 없잖아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가 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이렇게 독립세와 부가세 있는데, 여러분들 세 번째 어찌됐건 외워두면 좋은 게 독립세와 뭐가 있다? 부가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왜 이걸 좀 외워두냐면, 좀 이따 볼 건데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언제 생겨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언제 생겨나는 거겠어요? 취득하는 때 생겨나겠죠. 그런데 등록면허세 언제 생기는 거겠어요? 등기 등록하는 때 생기는 거겠죠. 그런데 취득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있고 등록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면서도 부가세인데, 이런 지방교육세는 언제 생겨나는 걸 볼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한 때 성립할 거고, 등록면허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성립하겠지.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가 성립하는 때 성립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왜 부가세냐면, 이런 부과되는 세금은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있겠다 없겠다? 독립된 성립 시기를 가질 수 없고, 그 본세가 뭐냐? 취득세가 본세였느냐, 등록면세가 본세였느냐에 따라서 지방교육세는 성립 시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우선 하고 지나갈게요. 자, 과세표준 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인데 종가세, 종량세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도 돼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학원에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고 어느 걸 외워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학원을 나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를 외우지 않아도 될지, 뭐를 보지 않아도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학원에 나와야 되는 이유거든요. 집에서 보면 독학으로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보겠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학원의 공부는요, 점점 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험 공부는요, 점점 범위를 축소해 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공부의 수준은 요렇게 되면 안 돼요. 공부의 범위는. 처음에 조금 공부하고 마지막에 갈수록 공부 범위가 넓어져. 이런 공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넓게 공부했다가 시험이 가까울수록 더 포커스를 맞추는 이런 공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나가는 게 우리 시험 공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번. 372페이지 7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네 번째. 부동산 관련 세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제목이 뭐죠? 지금 채우는 제목이 부동산 세법이죠. 여러분들 소득세법, 법인세법이라는 법은 있어도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부동산 관련 세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법을 우리는 임의적으로 부동산 세법이라는 표현을 할 뿐이지 부동산 세법이라는 법률적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아셨죠? 그냥 부동산 관련 세법을 임의적으로 얘기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공부했지만 부동산 관련된 세법은 부동산을 뭐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 중에 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뭐가 있어요? 취득세, 등록, 면허세도 있죠. 여기에 딸린 부가세들 기억나시죠?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도 있을 것이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낸 세금이에요. 보유할 때 낸 세금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겠죠. 거기에 딸린 부과되는 세금들 각각 나올 수 있겠고, 임대업 하면 뭐 내야 돼요? 부가가치세 내야 되죠. 그 다음에
소득세 내야 되죠. 소득세에 지방소득세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세금들이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낸 세금이에요. 아셨죠? 그 다음에 처분할 때 낸 세금 뭐가 있죠? 처분할 때 낸 세금 양도소득세. 소득세에 나오면 모두 나오냐면 지방소득세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인지세.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게 뭐야?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취득세, 등록물세는 취득 단계, 재산세, 종부세는 보유 단계, 양도세는 처분 단계라고 하는 건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올 거냐면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관련된 문제로서 취득과 보유와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이 있어요.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세금 뭐가 있죠? 이걸 외우셔야 된다. 농부가 있어요.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아니 이것 말고도 다른 거 있을 수 있잖아. 물론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아니 그럼 너 이것만 외우라고 해 라고 한다면 출제를 내는 교수가 자기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셨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일일이 따져보고 다른 세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로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냥 뭐예요?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 있어요. 즉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처분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야. 취득할 때나 보유할 때만 내는 세금이지 처분할 때 내지 않는 세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방 교육세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지 않고요. 오로지 보유하고 처분할 때만 내는 세금이 있어요. 뭐가 있죠? 지방소득세 있죠?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그림을 그린 이유는 물어보는 문제의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지문으로는 다음 중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해하겠죠? 이것도 보세요.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내는 조세는? 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조세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이렇게 공부를 한 거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1차 과목이 있고 2차 과목이 있는데 우리 지금 부동산세법은 뭐예요? 2차 과목이잖아요. 그죠? 2차 과목이 뭐가 있어요? 2차 과목이 중개사법, 공법, 공시, 세법이 있죠. 공시는 등기, 지적이 있고요. 맞죠? 이렇게. 그래서 2차입니다. 1차를 뭐 기본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중개사법 40문항, 공법 40문항, 등기, 지적이 26문제, 세법이 24문제, 세법이 16문제. 맞죠? 그럼 세법 16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한다면 세법 16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에서 세네 문제, 재산세 종부세에서 세네 문제, 양도소득세에서 6문제에서 7문제, and 오늘 배우는 조세 총론 부분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세법은 16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법에 비하면 비중이 40%밖에 안 되는 거죠. 아셨죠? 근데 이번 시험이 절대적으로 했는데 선생님, 세법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못해요. 응? 세법 덕분에 붙었어요. 왜? 세법은 다 맞아봐야 16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세법 덕분에 세법 덕분에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듣기 쉽지 않죠.
세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말은 듣는단 말입니다. 이게 아셨죠? 이게 참 세법이 가져야 되는 비애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16문제이니까 16문제처럼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는 똑같은데 40%밖에 안 되니까 40%만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40점이 나오죠. 이렇게. 과목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개사법이 또 여러분들 아세요? 오히려 중개사법의 법 조문이 세법 법 조문보다 더 작아요. 세법 조문이 더 많아요. 세법 조문이 더 많아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중개사법은 법률의 조항 수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40문제가 나오고, 그보다 한 두세 배 많은 세법 조문에서는 16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세법 공부를 중개사법의 40%만 공부한다고 한다면 이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겠죠. 하지만 세법을 16문제밖에 안 되는데 다른 공부처럼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좀 더 요약된 강의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좀 맡기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우리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 대충 이해하셨죠? 세법이, 여러분들 세법을 40%밖에 안 나오니까 40%만 공부해서는 꽈락 나옵니다. 아셨죠? 세법은 다른 과목의 40%이지만 공부량은 똑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저희가 좀 요약하고 핵심되는 공부만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필기입니다. 필기. 뭐 이거야, 여러분들 이번 11월 달, 12월 달 강의는 우리가 어떤 용어 정리 또는 용어를 알아가는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에 필기를 그렇게 중요시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책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공부라고 한다면 필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건 또 선생마다 또 각각의 어떤 그 관념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그 필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필기 어떻게 생각해요? 해야 돼 말아야 돼? 응? 아니, 정답은 없어요. 네, 필기 해야죠. 필기를 안 하면 집에 가서 뭐 배우는지를 몰라. 물론 서브노트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련해 두겠지만, 제가 세법은 먼저 하겠지만 웬만하면 필기를 해야 되는데, 필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않겠지만 필기를 책에다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내공이 많은 사람들이 책에다 필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처럼 내공이 미천하신 분들은 책에다가 필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왜? 제가 필기를 하면 돼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 순간에 끝날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아셨죠? 그럼 필기는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연습장에 돼야 돼. 무조건 연습장에다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필기를 노트를 다시 정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익숙해져 가지고 이 정도로 책에다 적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책에다 적어놔도 좋던가, 이렇게 한 식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필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책에다가 무조건 낙서, 책 한 번 볼 거 아니잖아요. 책 계속 봐야 되는데. 아셨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 무조건 디립도 앉아가지고 열심히만 하지 말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좀 하셔야 돼요. 필기는 어떻게 할 것이고 공부 시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이런 전략과 전술 없이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죠. 아셨죠?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렇게